퇴직금 2억 5천 털어 프랜차이즈 카페 2곳 열었다가 1년 만에 몰락했습니다. 저는 32년을 은행에 다녔습니다. 지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퇴직할 때 통장에는 2억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통장 잔고는 37만 원입니다. 딱 1년 만입니다. 새벽 5시 반 냉동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우유팩을 꺼내다 손가락 끝이 시려옵니다. 허리를 굽혀 바닥에 물기를 닦으려는데 허리가 제대로 펴지질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섭니다. 앞치마에는 커피 얼룩, 손에는 파스 냄새. 아르바이트생이 급하게 부릅니다. 사장님, 화장실 변기 막혔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를 지점장님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0살 아르바이트생에게 변기 뚫는 법을 물어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2억 9천만 원이 37만 원이 되기까지, 은행 지점장이 카페 변기를 뚫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62살입니다. 32년을 은행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32년이 무너지는 데는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26살, 1991년 3월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지점이었습니다. 선배가 건네준 장부 한 권과 볼펜 한 자루. 그게 제 은행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장부 한 줄이 틀리면 안 되니까 퇴근 후에도 3번, 4번 검사를 했습니다. 손님이 맡긴 돈 한 푼이라도 틀리면 제 월급으로 메워야 한다는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10년이 지나니 대리가 되었고 다시 10년이 지나니 과장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다른 회사로 옮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은 안정적이었고 저는 그 안정을 믿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빚은 단 한 푼도 지지 않았습니다. 월급 날이면 통장에 정확히 찍히는 그 숫자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52살에 지점 차장이 되었습니다. 55살에 부지점장, 58살에 드디어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지점은 대출 연체율이 항상 최저였습니다. 신규 고객 유치에서는 3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표창장을 3번 받았습니다. 지역 상공인 모임 회장도 맡았고 대학 동창회 총무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숫자에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월급을 늦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빠짐없이 냈고 명절 때마다 시골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습니다. 퇴직을 앞둔 60살, 제 통장에는 퇴직금 2억 1천만 원과 적금 8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빚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성실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이라면 무엇을 해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퇴직을 석 달 앞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본점 로비에서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영업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김에 근처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퇴직하면 뭐 할 거야?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 그냥 쉬다가 뭐라도 해야지. 그때 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게 있는데 한번 볼래? 프랜차이즈 카페야. 지금 완전 대박이거든.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나 커피 안 마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러자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딱이야. 커피 만드는 건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거고 넌 그냥 숫자만 보면 돼. 너 숫자 보는 거 30년 했잖아. 그가 펼쳐 보인 자료에는 월 매출, 순이익, 투자 회수 기간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균 월 매출 4천만 원, 원가율 30%, 인건비 제외 순이익 월 600만 원,
투자 회수 기간 2년 반.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보던 사업 계획서와 똑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카페 많이 망한다던데?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개인 카페 얘기야. 프랜차이즈는 달라. 본사가 다 받쳐주거든. 메뉴 개발, 마케팅, 재료 공급, 심지어 직원 교육까지. 너는 그냥 시스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있잖아. 우리 가맹점 중에 폐업률이 3%밖에 안 돼. 치킨집이 1년 안에 절반이 망하는 거 알지? 우리는 97%가 살아남아. 이게 시스템의 힘이야.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제가 은행에서 승인했던 대출 심사 자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2억 1천만 원, 적금 8천만 원, 합계 2억 9천만 원. 여기서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4천만 원이 남습니다. 월 600만 원씩 벌면 25개월이면 원금 회수.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한 곳만 하면 리스크가 크다. 두 곳을 하면 리스크가 분산된다. 한 곳이 안 되어도 다른 한 곳이 받쳐준다. 이건 은행에서 배운 포트폴리오 이론이었습니다.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두 곳 투자 금액 총 2억 5천만 원. 월 순이익 1,200만 원. 회수 기간 21개월. 더 빠릅니다. 더 안전합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할게. 그런데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할래? 친구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두 곳? 동시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 지점 하나 관리하는 것보다 쉬울 거야. 숫자만 제대로 보면 되잖아.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지점장 출신은 다르네. 좋아. 그럼 입지 좋은데 두 곳 알아볼게. 그렇게 저는 32년 은행 생활의 마지막 보루였던 퇴직금 전부를 카페 두 곳에 쏟아부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완벽한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 단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픈 첫날은 화려했습니다. 두 매장 모두 지인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왔고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매장을 오가며 직원들을 지휘했습니다. 마치 은행 지점을 순회하듯이 말입니다. 그날 두 매장 합쳐서 매출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흡족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본사 자료가 정확하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픈 이벤트가 끝나니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 80만 원, 어떤 날은 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낮은데요? 담당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초반에는 다 그래요. 한 석 달 지나면 안정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오죠. 지점장님은 숫자 보시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세요. 첫 달 결산을 해봤습니다. 두 매장 합쳐서 매출 3,200만 원. 본사 자료에는 4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8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원가와 인건비를 빼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본사 로열티 월 200만 원, 임대료 두 곳 합쳐서 600만 원, 각종 공과금과 소모품비까지 더하니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초반 적자는 당연해. 은행에서도 신규 지점은 처음 6개월은 적자잖아. 곧 나아질 거야. 두 달째부터 직원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자꾸 그만뒀습니다. 최저 시급을 주고 주휴수당도 챙겨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난리였는데 왜 카페 아르바이트는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죠? 인력 사무소에도 의뢰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한 매장은 제가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4시간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 6시에 매장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원두를 갈고 시럽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계산을 했습니다. 포스기 사용법도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생각보다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우유 스티밍을 하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른 매장으로 차를 몰고 뛰어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저녁 9시에 문을 닫고 나면 설거지와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발바닥이 부었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에는 의자에 앉아서 결제만 했는데 이제는 하루 15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체중이 4kg 빠졌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지점장님 아니세요? 저 전에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받았던 사람인데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하는 거예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요즘 은퇴하면 다들 카페 하시더라고요. 근데 힘드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하시는데 정말 고생하신대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들 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건 곧 특별할 것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32년 쌓아온 커리어가 카페 앞치마 하나로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오픈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두 매장 합쳐서 월 2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저는 적금을 조금씩 깨서 메웠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손님이 늘 거야. 여름 성수기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달 줄어들었고 제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한 달에 한 명씩은 그만뒀습니다. 어떤 직원은 출근 이틀 만에 잠적했습니다. 새로 뽑으면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매장 모두 제가 직접 뛰어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은행 다닐 때는 주말에 골프도 치고 가족과 외식도 했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매장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추석 때 아이들이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매장 비우면 손님 놓친다고. 아내의 서운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다가 겨우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매장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직원도 없는데 문을 닫으면 그날 매출이 제로입니다. 약국에서 파스와 진통제를 사서 버텼습니다. 하루에 진통제를 4알씩 먹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씻고 쓰러져 자면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아내의 말에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매출이 이 모양인데.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은행 32년 다녀서 이 고생하려고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차라리 그냥 쉬지 그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7달째 되던 어느 날 제 매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체인점이 들어왔습니다. 전국구 유명 브랜드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 달 내내 이어졌고
오픈 날에는 풍선과 현수막으로 거리 전체가 도배되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모든 음료를 반값에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그리로 몰려갔습니다. 제 매장은 텅 비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하루 50만 원 나오던 게 2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브랜드가 바로 옆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사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상권 분석할 때 예상하셨어야죠. 계약서에 상권 보호 조항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가맹점주님이 알아서 경쟁력을 높이셔야죠. 그날 밤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6개월간 총 적자 1,200만 원. 여기에 앞으로 매출이 더 떨어지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적자.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남은 돈이 바닥납니다. 저는 한 매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입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처음 계약할 때는 역세권 프리미엄 입지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결국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그냥 빼줬습니다. 한 매장을 정리하고 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남은 매장 하나를 혼자 운영하는 게 더 지옥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으니까요. 재고 관리, 주문, 청소, 손님 응대,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62살 몸으로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커피를 만들다가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린 적도 있습니다. 손님 앞에서 그랬으니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대학생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여기 완전 망해가는 카페 같지 않아? 사람도 없고 사장님도 되게 늙으셨어. 우리 다른 데 갈까?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여기 커피도 별로야. 맛도 없고. 그냥 체인점 가자. 거기가 훨씬 싸고 맛있어.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은 행주를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구부정한 등에 파스 냄새 나는 늙은 카페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김아무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장 대신 앞치마를 두른 초라한 노인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접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당신이 고집 안 부렸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내 말 좀 들을 걸 그랬지.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것을, 제가 고집을 부렸다는 것을. 다음 날 본사에 폐업 통보를 했습니다. 위약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년 안에 폐업 시 가맹비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저는 그때 그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2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거니까. 하지만 지금 그 3천만 원은 제 목을 조이는 올감이었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2주 안에 입금해 주세요. 늦으면 연체료 붙습니다.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재료들은 헐값에 넘겼습니다. 커피 원두, 시럽, 일회용 컵, 빨대. 모두 합쳐서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커피 머신과 냉장고는 중고로 팔았습니다. 5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제가 처음 들인 돈이 4천만 원이었는데 말입니다. 인테리어는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누가 가져가든 상관없었습니다. 뜯어낼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매장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해서였습니다.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그때 작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한 곳만 해보지 않았을까?
왜 직접 아르바이트로 일해보지 않았을까? 왜 숫자만 믿고 몸으로 부딪혀보지 않았을까? 32년 은행 생활에서 배운 신중함은 다 어디 갔을까? 대출 심사할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졌으면서 내 돈 쓸 때는 왜 이렇게 무모했을까? 집에 돌아와 최종 정산을 했습니다. 투자금 2억 5천만 원, 회수 금액 4천만 원, 순손실 2억 1천만 원, 남은 빚 5천만 원.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숫자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숫자를 믿고 살았는데 결국 그 숫자가 저를 망쳤습니다. 아니,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현실을 보지 못한 제가 문제였습니다. 카페를 정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신용협동조합에서 비상근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3일 출근에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은행 지점장 때 받던 월급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감사합니다. 60이 넘어서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남은 빚 5천만 원은 적금을 깨서 3천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 보증금에서 빼서 갚았습니다.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갔는데 아내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월세로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 원입니다. 제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외식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허리는 아직도 아픕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추간판이 닳아서 신경을 누르고 있답니다. 수술을 권했지만 돈이 없어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보험 적용되어도 한 번에 15,000원씩 나갑니다. 가끔 동네를 걷다가 카페 앞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들도 저처럼 꿈을 품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처럼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업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과거의 이름표를 버리지 못하고 카페 사장이라는 새 이름표를 억지로 붙인 것뿐이었습니다. 숫자는 읽을 줄 알았지만 현장은 읽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은 믿었지만 제 몸은 믿지 않았습니다. 본사 자료는 완벽했지만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통계 속의 성공 사례는 누군가의 이야기였지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손님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점장님 덕분에 대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함을 건네면 사람들이 공손하게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는 제가 손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20살 대학생에게도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게 제 패배였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경제상담 봉사를 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 찾아옵니다. 지점장님, 저도 퇴직하면 카페 하나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랜차이즈면 안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한 곳만 하세요. 프랜차이즈는 생각보다 본사가 아니라 본인이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만 보지 마시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세요. 일주일만이라도 아르바이트로 일해 보세요. 그게 정말 자신에게 맞는 일인지 확인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본사는 당신의 성공이 아니라 가맹비가 목표입니다. 과거의 직함은 새 사업에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2억 원은 큰 돈처럼 보이지만 잃는 건 1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성공을 확인한 뒤에 확장해도 늦지 않습니다. 욕심이 독이 됩니다. 저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냉동실 문을 열지 않아도 되고 변기를 뚫지 않아도 됩니다. 파스 냄새를 풍기며 카운터 뒤에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끔 꿈을 꿉니다. 매장에서 혼자 서 있는 꿈, 손님은 없고 시계만 째깍거리는 꿈, 냉장고 소리만 윙윙거리는 텅 빈 매장에서 문을 잠그는 꿈. 그 꿈에서 깨면 안도합니다.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그리고 동시에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조금만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